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지만수 박사님 발표가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이 정말 유익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 지금까지 EU가 지난 5년 동안 어떤 대응을 펼쳐왔는지, 특히 경제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것의 동의는 무엇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집행위원장님이 계실 때부터 큰 주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논의 주제인데요. 그리고 이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정책 대응들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방식을 취한다면 어떤 접근을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U 정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많이 넘어갔는데요. 앞쪽으로 다시 장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개요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U가 당면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고 EU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논의를 하면서 두 가지를 섞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첫 번째는 경제 안보입니다. 이제 높은 수준의 경제 안보 취약성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우려를 갖게 된 것은 일단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교란이 있었고, 또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가스 쇼크가 왔고, 또 최근 들어 유럽이 중국에 대한 핵심 원자재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원자재의 수출을 중국이 중단한다면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중국의 강압 조치에 대한 예시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등이 핵심 원자재, 히토류 등의 공급을 중단받았고, 또 리투아니아도 최근 들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또 여러 프론티어 기술에 있어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 용도, 민군 경용 용도의 그런 기술에 있어서 뒤처지고 있고,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지만수 박사님도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EU에서는 이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 비용의 증가입니다. 이 에너지 비용의 쇼크가 최근 촉발됐지만 사실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에너지를 수입하거나 재생에너지원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내 재생에너지원은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비용이 고가입니다. 특히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가 빈곤한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고, 또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그 보조금을 통해서 유럽 기업들을 미국으로 유인하고 있고, 또 급증하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프론티어 기술들, 특히 청정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프론티어 기술에서 중국이 역시나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측면보다는 또 경제적 측면에선 이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드린 문제들이 왜 지금은 더 심각한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쇼크나 경제인과 관련된 문제들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도 있었고 제 경제 안보와 관련된 문제였죠. 그때도. 그 외에도 경쟁력과 관련된 문제들을 저희가 직면했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또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 전통적으로 잘했던 부만인데 또 대만 등의 국가들과 저희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중국의 정치 체계인 것 같습니다. 잠재적으로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경제 경쟁 대상국을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또 지 박사님의 발표를 통해서 잘 들어봤는데요. 이 국영 기업들이,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중국의 의지를 반영해서 특정 제품의 생산을 더 많이 하면서 영구적으로 중국 시민들의 보조금으로 이것이 운영이 된다면 그렇게 큰 걱정이 될 것은 없겠죠. 물론 경쟁하기는 쉽지 않겠죠. 한국의 자동차라든지 한국의 반도체 또는 철강 등의 산업이 전환을 해서 니치 시장을 찾아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보조금을 통해서 생산하는 것과는 다른 시장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럼 저희가 전문화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중국이 보조금을 들여서 싸게 물건을 수출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일단 모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중국이 이렇게 계속 보조금을 들이다 보면 파산을 하겠죠. 전 세계의 절반의 공급량을 보조금으로는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그들의 그 시장에서의 힘 또는 정치적인 힘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정치 체계, 중국의 리짐이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미국이 예전만큼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정치관이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보호무역주의를 야기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권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받아들여서 지금 이 정권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동맹국으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신뢰성이 높아졌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그렇지 못하겠죠. 마지막으로 지금 산업적인 전환을 겪으면서 녹색 일자들이 브라운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전통적인 생산직들을 흡수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EU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년의 정책적인 대응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대략적으로 이런 대응이 있었는데요. 일단 무역 구제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2015년에 생겨났는데 사실 이 WTO 규정을 다시 정리한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EU 역외 보조금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보조금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중국을 규제할 수는 없죠. 근데 EU 회원국들은 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U 내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조금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회사들이 EU 시장에서 M&A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보조금을 활용해서 불공정한
사업 조달이 이뤄진다면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다음 대응은 원치 않는 기술의 이전을 완화한 것인데요. 2021년부터 이중 용도 물자의 수출을 통제해 왔습니다. 지금 EU의 규제가 있어서 이것이 공통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연구혁신활동 외부 간섭 방지를 위한 툴킷을 활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향 투자를 사전 심사하는 과정도 생겨났습니다. 단순히 유럽으로 들어오는 투자가 아니라 외국에 투자를 할 때 사전 심사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경제안보 전략이라고 부르면서 그 경제안보 전략 하에 이 해외향 투자 사전 심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U향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 제도도 있는데 이 제도는 회원국의 역량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U가 회원국들이 일관된 방식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심사해라 이렇게 시킬 수 있는 제도이고 또 사이버 보건역법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및 정보 보호 지침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3가지 도구가 있는데요. 이 3가지 도구는 지난 12개월 내에 발생했던 일들, 특히 미국의 그 인플레 감축법, 또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응으로 나온 규정들입니다. 그러면 유럽의 부상하고 있는 산업정책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요. 3가지 프레임워크라고 불러보겠습니다. 2가지는 법안이고요. 이제 유럽 집행위에서 2가지 법안을 내놓았고 지금 EU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아직 법률화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5월에는 법제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국가 보조금을 위한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보조금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하는 프레임워크인데요. 국가 보조금 규제라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조약에 따라서 보조금을 제한하는 조항들이 EU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라는 게 보이면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EU 안에서 공평한 경쟁의 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보조금을 제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 TCTF가 다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접근법을 한 대안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IRA 같은 경우에는 1년의 활동들을 기재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재생에너지 투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는 청정에너지 제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목록이 있으면서 세제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등이 이제 생산 단가당 얼마큼의 세제 혜택이 있는지가 나와 있지만 유럽의 접근법은 조금 더 간접적이고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금융 도구, 수단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접근법도 1년에 기술과 원재료를 목록으로 작성했습니다. 소위 전략적, 핵심적인 기술과 원재료를 목록으로 작성했고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탄소 중립 산업법과 핵심 원자재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 조달 역량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당량의 이 핵심 기술 또는 이 기술의 생산량을 리쇼어링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EU 차원에서 이것을 촉진할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회원국들에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로는 허가를 가속화하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때 관료주의를 줄이고 빨리 허가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보 또는 지속 가능성 항목의 가중치를 공공 조달에 있어서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가 보조금입니다. 어느 정도 제한은 있지만 국가 보조금의 제공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 해석된 TCTF에 따르면 회원국들이 제3국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보조금의 지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이 회원국에게 투자하고 싶다. 그런데 미국에 가겠다. 왜냐하면 미국에선 이만큼의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이제는 EU 회원국에서 그 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을 허용합니다. 다만 이것이 저개발된 지역에서만 가능하고 다수의 회원국에게 이득이 될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급해둔 네 번째 항목은 이 접근과 미국의 접근의 가장 큰 차이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제 위반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영내 내용이나 집회 요건이 없고 공개적인 어떤 조달을 통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는 차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조달 규제가 내재적으로 유럽 기업들을 선호하고는 있지만 한국 기준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동일한 기준이라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접근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기술 중립성이 부재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탈탄소와 회복 탄력성을 진전시키는 모든 기술을 촉진시키는 것이 더 낫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 거버넌스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용한 도구들이 약합니다. 허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제조 산업 입장에서는 구속력이 있는 제한이 아닐 수도 있고 또는 조달 시에 지속 가능성이나 안보 항목을 비용보다 우선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신규 EU 차원의 펀딩도 부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은 이것이 이념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진지하게 도구를 사용해서 리쇼어링을 진짜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무역 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고 탈탄소화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 안보를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각화와 국제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맹국들이 좋아하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회원국 단위의 보조금은 EU 내에서의 경쟁 또는 단일 시장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력을 보다 구조적으로 강화할 그런 개편이 부재하거나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경제 안보라는 개념을 너무 편협하거나 광범위하게 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 안보 위협을 적절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 안보와 기타 경제 정책의 목표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경쟁력 간의 경제 안보의 맥락에서는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트레이드오프가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안보라는 개념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정의는 너무 편협한데요. 바로 경제 도구를 통한 해외 강압에 대한 안보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해외 강압에 대한 안보를 유지하자는 것인데요. 너무 편협합니다.
코로나 관련된 항만 운영 중단도 있었고 또는 국외 위기에 스필오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의 광합과 무관한 취약성도 있습니다. 또는 자국 내 쇼크에 대한 취약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발 금융위기나 자연재해가 그 예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광범위해서 그냥 경쟁력이라고만 지칭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쟁력이 경제안보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중간재를 가장 저렴한 곳에서 수입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저렴한 수입제에 상당히 의존을 하게 되면서 안보가 저해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낮은 경제와의 리스크, 위험 원인과 무관한 낮은 경제와의 리스크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외부 경제 안보 측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이 의존도라는 것을 교역에서 측정을 할 때에는 지금의 교역 패턴에만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시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체, 그러니까 탄력성, 또는 국내에서 대체를 한다거나 경제적인 어떤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중요한 사안들인데요. 어떤 제품에 대해서 많이 의존도가 있는지, 특정 국가에서 특정 제품을 수입을 한다면 상당히 의존도가 높아 보이면서도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가 쉬운 제품일 수도 있고 쉬운 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제 안보와 기타 정책 목표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책의 경우 트레이드오프가 없습니다. 거시경제적 안정성, 재정적 완충장치, 경쟁, 내부 시장의 성장 등은 성장 경쟁력, 경제 안보에 좋습니다. 그리고 녹색 전환은 에너지 가격에 따른 충격, 물리적인 기후 리스크, 좌초조선의 리스크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줍니다. 그러나 무역 통합과 경제 안보 간의 트레이드오프는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역 통합은 선호하지만 그때 사실상 전문화가 무역 이익의 원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화를 추구하면 실질적으로 특정 교역국에 대한 과대한 의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국가가 이 부분에 전문화성을 갖고 있다면 그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드오프를 저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개혁과 공적 투자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 되는데 경제 안보와 성장에 모두 유익한 것으로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 안보 리스크를 더 잘 식별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리스크인지 아니면 그냥 리스크처럼 보이는 것인지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히 이 컨퍼런스에서 중요한 것인데 우호적인 교역 상대국과 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각화가 리쇼어링보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역으로부터 얻은 이득을 대부분 보존하면서 리스크는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핵심 국내 역량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각화가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산업 정책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규제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시장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경제안보 목적에 의해서 이러한 공적자금을 활용할 때에는 경제안보 목적에 의해서 정당화가 된 공적자금을 활용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는
최근 정책 브리프에 포함했던 내용인데요. 몇 달 전에 발간했던 정책 브리프에 담았던 내용인데 만약에 EU 차원의 어떤 산업 정책을 활용하려고 한다면 특정 기술들을 정의해서 그런 것들만 우선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정 기술과 디지털 기술 모두에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재량권을 갖고 이 목록을 다 이행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강한 재량권과 중앙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거버넌스는 중앙은행, EBRD 등에서는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산업정책을 그런 곳에서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아직 그러기에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